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맞죠. 내가 나를 높이면 저 사람은 남을 무시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아래인 알바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서비스해주는 사람들 마구 대하는 반말하고 마구 대하는 사람들은 조사해보면 자기 비하가 세요.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게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죠? 그런 사람이 남을 사랑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존중하죠? 셀프 리스펙트. 그런 사람이 타인에게 존중과 배려를 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과학자 최경입니다.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내면 소통의 저자 김주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소속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고요. 그리고 하는 일은 주로 회복 탄력성 등의 마음 근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런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뇌과학적인 방법을 많이 쓰고 통계 관련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터뷰 영상에서 김지훈 배우님께서 추천했던 그 미래의 거장인 김주환 교수님을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요. 제가 주환 교수님 콘텐츠 그리고 연구하신 자료들 책 읽으면서 엄청나게 가슴이 많이 뛰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올해 8년차째 하고 있는데요. 벌써 8년. 네, 이걸 연구해오면서 사실 이 마음이라는 거, 정신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왔지만 개인적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약간 어렴풋이 짐작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교수님의 콘텐츠에 되게 많은 게 잘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막 폭죽이 터지듯이 그러면서 약간 새로운 약간 지평이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이 인터뷰 보시고 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뇌, 이 의식,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의 이 감정이라는 것들, 생각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들을 또 잘 해나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약간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최겸님께서 그 연락을 주시고 또 그 김지훈 배우님께서 인터뷰하고 하는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그리고 바로 온라인으로 최겸님의 2022년도 걸작 그 책을 내돈내산으로 바로 주문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이만한 종이에 그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어느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아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책을 한번 쫙 보니까 저도 나름 마음 근력을 키우는 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마음 근력을 제대로 키우려면 중요한 게 잠 잘 자는 거, 네. 제대로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기 잠 얘기도 좀 있고 운동 얘기도 있고 먹는 거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이 현대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다이어트에 대한 핵심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걸 이미 더 자세하게 그 책에서 해주셔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사실 인터뷰인데 저도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더 여쭤보고 싶고, 네. 이게 나중에 이제 누가 누구를 인터뷰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 그게 오늘 제 인터뷰의 목적입니다. 그럼 오늘 약간 인터뷰에서 약간 대담을 좀 섞어서 해볼게요. 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나중에 좀 여쭤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시 궁금해진 게, 그 교수님께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약간 좀 대중들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데 하고 알고 계셨던 게 있었다 했잖아요. 네. 혹시 어떤 것들일까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냐, 콜레스테롤이 혈관 질환의 원인이냐, 결과냐, 이런 거요. 그동안 잘못 알려져 있었죠. 그 다음에 흔히 다이어트 하면은 살 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돼요. 열량 제한. 그 열량 제한이 올바른 방법이냐, 다이어트 핵심에. 그런 건 아니라고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이제 뭐라 그럴까. 기본적인 접근법에서 어떤 그 같은 커먼 그라운드, 뭐죠? 같은 지점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교수님의 양력과 경력이 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네, 약간 사실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학부 네.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사실 본 연구는 사실 뇌과학 쪽 네. 연구들이잖아요. 네.
그것들이 사실 누가 보면 되게 이해가 안 되고 최근에 보니까 또 얼마 전에 작년에 칼 플리스턴 교수라는 분이랑 같이 공동 이제 저술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좀 되게 이력이 화려하고 복잡하다. 그래서 오늘 이거 먼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가 뇌과학도 한다, 이상하다들 보시는데,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이 뇌에 대해서 그 정도로 잘못 알고 있거나 무지하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아는 정도의 뇌과학 지식은 중학교 수준에서 의무 교육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지금 내 뇌나 내 몸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모르면 차라리 나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이 학계 사회과학에서 보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경제학이든 정치학 포함, 아니 사회과학 전반 또는 법학 전반, 이런 사회과학, 다시 말해서 인간에 대한 연구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인문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인간이 도대체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그걸 놓고 하는데, 네. 그 작동 방식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냥 사람의 뇌, 이거는 블랙박스예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인풋을 주면, 자극을 주면 어떤 반응이 나온다, 끝. 그러면 인풋과 자극, 이것만 보는 거죠. 대표적인 게 심리학입니다. 우리가 사이콜로지, 심리학, 그러면 심리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뇌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극히 최근까지 심리학자들은 뇌를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심리를 연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수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심리학도들이 깜짝 놀랄 일이죠. 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은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뭘 연구하죠? 인간 행동. behavioral science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그걸 보통 독립변이라고 하죠. 실험에서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자극에 넣으면 이 인간이 어떤 반응, 어떤 태도, 뭐 이걸 보인다.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투표 행태, 어떤 걸 주면 어떻게 투표한다, 네. 설득이 어떻게 된다. 경제학에서는 뭐 구매 행태, 구매 의도, 네. 그러니까 그거 다 행동이 행동. 그러니까 심리학을 솔직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behavioral science. 그게 심리학이에요. 행동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행동과학이 있을 뿐이지, 진짜 심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심리학책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다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건 블랙박스로 돼 있어요. 간혹 이 안에 이런 모델, 예를 들어 중심 경로가 어떠고 주변 경로가 어떠고, 존 카시오포 같은 사람이 30년 전에, 40년 전에 만든 거 있어요. 그건 순수하게 그냥 가설이에요. 이렇게 돌아갈걸? 그런 거죠. 근데 그 존 카시오포는 MRI 나오고 뇌과학이 발달하니까 완전히 뇌과학을 이 사람 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옛날에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 이론 다 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아직도 커뮤니케이션 학이나 이런 데서 교과서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돼 있죠. 지금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인문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아주 진지하게 최신 뇌과학을 팔로우, 그러니까 따라서 뭐 좀 벌어지는지 알아야 자기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말 듣고 나니까 결국에는 대부분의 학문들이 다 인간과 관계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건 결국 뇌를 통해서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태와 사고와 반응들이니까, 결국에는 모든 학문들이 이제 뇌라는 것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사실 본질에 근접하는 게 어려운 게 당연하긴 하겠네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뇌라고 그럴 때요. 네. 그러면은 이 몸 다 떨구고 여기 뇌? 고성만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뇌는요, 몸 전체 신경 시스템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뇌를 들여다본다는 건 몸 전체 신경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본다는 얘기고, 근데 몸 전체 신경 시스템은 아까 말씀하셨던 호르모널 네트워크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장기간의 네트워크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뉴런이나 신경 시스템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장에도 뭐 뉴런이 5억 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 심장에도 상당히 많은, 근육세포보다 더 많은 뉴런이 여기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심장은 심장은 독자적인 메모리 기능, 독자적인 판단 기능, 뭐 이런 게 있어요. 거의
또 다른 뇌가 조그만 뇌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뇌랑 여기 심장에 있는 신경 시스템이랑 인터랙션을 해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학문 분야가 됐죠. 심장의 신경과학, 뉴로카디올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심장학이라는 학문. 신경 쪽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설명하려고. 심장 신경학이에요, 아니면 신경 심장학이에요? 뉴로카디올로지니까 어떨까요? 신경심장학이겠죠. 네. 그렇죠? 그대로 하면 네. 뉴로카디올로지. 네, 심장학인데 신경을 중심으로. 신경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직 모르는 거 또 새로 밝혀진 내용들이 굉장히 여기 많죠. 그러니까 뇌를 본다는 건 진짜 여기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거를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왜 신방과 교수가 이제 이걸 하냐 할 때 한번 전 정말 그동안 답답하게 여겼던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는데 학부에는 정치학을 했단 말이에요. 서울대는 정치학과, 외교학과 따로 있어서. 따로 있었어요? 네, 지금은 다시 합쳐진 것 같은데. 정치학과. 네,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학부를 졸업했죠. 혼란의 시절이었네요, 근데. 네, 혼란의 시절이었죠. 그 시절에 정치학과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뭐 다 혼란스러웠죠. 정치학과든 뭐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도 정치 철학 이런 걸 좀 했어요. 그리고 기호학 하려고 이제 그 이태리 유학 갔다가 미국 대학은 원서를 내놓고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이태리 유학 갔다가 이제 미국 갈 때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전공을 바꾼 거죠. 잠시만 제가 끼어들면 네. 움베르토 에코한테 사사하였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기호학, 세미오티카라는 사람의 그런 과목의 수업을 정식으로 들은 거죠. 그분의 수업을요? 네, 학점을 따지 않으면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안 주는 이태리 정부 장학생 프로그램이니까. 장학생으로? 네, 이태리 정부 장학생. 네. 그거 선발돼서 그리고 거기는 등록금은 없으니까 비행기표랑 생활비를 줘요. 그래서 갈 때 편도만 줘요. 학점을 따야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줘요. 그래서 그거를 한 거죠. 1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기는 학기가 우리는 9월에 시작하잖아요. 거기 10월도 좀 넘어서 10월쯤 시작을 해요. 그거부터 6월 달까지니까 그 2개 학기고 1년이지만 12개월은 아니죠. 한 10개월? 그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다가 이제 미국으로 간 거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전공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 그 이태리에 가기 전에 이미 이제 미국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원서를 내놓고 간 거죠. 내놓고 보통 가을에 원서를 내고 그러네요. 그 다음 여름에 유학을 가죠. 합격자 발표는 가을에 원서를 내면은 그해 겨울이나 이른 봄에 너 합격했다 떨어졌다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합격 통지서를 유펜의 합격 통지서를 이태리에서 받은 거죠. 펜실베니아 대학. 네, 펜실베니아에 거기 가기 전에 이제 1년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보통 유학 갈 때 원서 내놓고 1년 놀다가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는 야, 이거 공짜로 이태리 가서 놀면 되겠다. 생활비도 주고. 그래서 간 거예요, 사실은. 이태리 생활비도 주고 뭐 여행도 비행기표도 주고 이태리 정부 장학생. 네. 근데 이제 충격을 받은 게 편도 비행기표만 주고 생활비도 다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한 학기 성적이 나와야 그 다음도 주고 막 이래서 정말 뜻하지 않게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했죠. 기호학만 배웠어요? 아니, 기호학하고 언어 철학, 우고 볼리라는 교수의 언어 철학. 그 다음에 어떤 교수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필몰로지, 필름학도 배우고, 그 다음에 커뮤니카시오네 디 마사, 그러니까 매스 커뮤니케이션이죠. 로베르토 그란디의 커뮤니카시오네 디, 그런 과목들을 들었어요. 그 중에 한 과목이 세미오티카죠. 움베르토 에코의. 네. 그러니까 한 과목만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 과목 듣고 다 학점을 딴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엄청 부러운데요. 정말 개고생. 제가 이제 뇌과학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그 뇌 영상 하시는 분하고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뇌 영상에 대한 수업도 실제로 청강에서 여러 과목 듣고, 그다음에 실험과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워서 이제 뇌과학을 조금 그 공동 연구를 할 정도의 이제 전문성을 지니게 됐어요. 강의도 하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뇌 이런 거 오래전부터 이제 강의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저 생각해 보면 저는 정치학 공부한 거 몇 년 요만큼보다 훨씬 많이 뇌과학을 공부했거든요. 제가 수업도 요만큼 정치학과나 대학 요만큼 들은 것보다 훨씬 많은 수업을 실제로 가서 듣고 학회 다니고 논문 들여다보고 공부 양이 훨씬 뇌과학적으로 많아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당신 무슨 과 나와서 학부 4년 학부 4년이라는 거 보세요. 교양으로 전공과 관계없는 거 한 1, 2년 하죠. 그러면 2, 3, 4학년에서도 전공 선택과 전공 필수만 따지면 2년도 채 공부 안 한 거예요. 학부생으로 수업 들은 거예요. 근데 2년도 채 공부 안 한 학부 전공으로 그 사람의 전문성을 평생 평가하려고 해요. 즉, 당연히 정치학과 나왔는데 뇌과학회 아직도 이런 얘기예요. 정치학과 나와서 그러면 학부 때 2년 그거 좀 했지만 그 후에 한 거는 훨씬 더 많죠. 근데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사실 신경을 써야 다른 교수들도 전 후배 교수들한테도 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후배 교수들도 그럼 난 그 논문으로 내가 박사 했는데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안에서도 뭐 안에서도 뭐 헬스컴 안에서도 뭐 메시지 뭐 요게 자기 박사 논문이야. 그러면 그게 자기 박사 논문 전공 그거기 때문에 거기서 좀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건방진 줄 알고 남들도 서로 전공도 아닌 게 함부로 그런 거 한다고 서로 그런 풍토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박사 논문 쓰느라고 공부한 거 끼케야 2, 3년이에요. 박사 논문. 자기가 연구하는 거. 네. 근데 우리는 교수는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평생 요거만 하나? 물론 그걸 더 깊게 할 수도 있겠죠. 관련된. 하지만 다른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를 터부시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터부시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닌데 무슨 터부시해. 융합 연구 강조하잖아. 저는 그 말 자체가 터부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융합 연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융합 연구가 예외적인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하는 거야. 원래는 자기네 네 원래 전공 요 안에서 놀아야지 너는. 근데 네가 다른 거랑 같이 뭐 공대 교수랑 협업을 해, 의대 교수랑 협업해, 문송 주제, 그거를 융합으로 우리 봐줄게 이런 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간에 대한 건데 거기 문과이과가 어디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대학에서 공부를 해본 사람은 사실 알잖아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게 별거 없다. 네. 다 별거 없다. 뭐 학부 전공 진짜 별거 없고 석사 박사도 의외로 사실 그렇게까지 뭐 공부하시는 분들 대단한 걸 하셨지만 그거 가지고 뭔가 힘싸움을 하고 하는 게 참 귀여운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 궁금함으로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여정이 되게 독특하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는 별로 독특한 거 같지 않아요. 아주 평범하고 순탄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는 2년 만에 석사를 땄고 원래 2년 프로그램이니까 MA 석사 커뮤니케이션 학 석사. 그다음에 3년 걸려서 보통 그렇게 하니까 3년 걸려서 박사를 땄고 커뮤니케이션 학 박사. 그리고 운이 좋았죠. 186대 1의 경쟁을 뚫고 보스턴 칼리지, 보스턴 유니버시티보다 훨씬 좋은 학교라는 거는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BC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건 칼리지만 아주 좋은 종합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BC의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로 테뉴어 트랙 포지션으로 임명이 됐죠. 네. 거기서 이제 테뉴어 심사를 받는 그 과정, 그러니까 정식 교수죠 말하자면. 네, 정교수죠. 정 교수는 이제 달라요? 보통 풀 프로페서를 정교수라고 하고 처음에 되면은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라고 그래요. 조교수. 근데 네. 그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는 뭐냐면 이제 테뉴어 트랙에 있다 그러면 테뉴어 심사를 받는 그래서 테뉴어를 받아서 이제 어소시에이트 부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네. 그래서 처음 교수 뽑을 때부터 테뉴어 트랙 포지션 또 난 테뉴어 트랙 포지션으로 나눠요. 네. 그래서 진짜 이제 교수로 평생 가려면 바로 이 테뉴어 트랙 포지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네요. 어쨌든 네, 거기서. 미국에서 그냥 교수를 계속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이를 미국 사람으로 키운다? 교포? 이대로 키운다? 그게 좀 확신이 안 들었어요.
행복에 예? 그냥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좀 아닌 생각도 있고 뭐 그런데 또 부모님은 서울에 오기를 좀 바라시고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한국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갑자기 그 BK 코리아가 생겨서 각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저한테. BK 코리아가 뭐죠? 브레인 코리아라는 게 그때 생겨서 처음에 서강대, 그다음에 동국대, 그다음에 연대 이 세 군데서 며칠 상관으로 오퍼가 온 거예요. 스카웃을 하겠다. 근데 한국에는 그런 스카웃 특별 채용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최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대 특별 채용 1호예요, 제가. 그래서 원서를 내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스카웃돼서 온 거죠. 그래서 그냥 가면 된다 그래서 아이 그냥 그러면 사표 내고 온 거네요. 좀 저 갑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사표 내면 그 보스턴 칼리지에서도 놀랄 거고 학과장이 굉장히 잘해주고 그랬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또 확신이 안 들었죠. 그래서 연대 갔더니 진짜 뭐 이상한 별로면 푸대접을 한다든지 좀 환경이 너무 별로면 다시 돌아와야지 그래서 1년간 그 휴직계를 냈죠. 네. 뭐 직장인이랑 똑같네요 거의. 휴직계를 내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1년 지나기 좀 전이죠. 거기다가 다시 보스턴 칼리 연락했는데 미안하게 됐다. 브레인 코리아 좋다. 나를 브레인 코리아라고 한다. 국가가 원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과장되게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 그때 이제 사표를 내고 1년째 사표를 내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오신 게 몇 년도예요? 99년 9월 달에 왔어요. 99년. 99년 9월 달에.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연대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거죠?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그렇죠. 예, 나이가 많죠. 제가 대학에 들어간 게 82년도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교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도 강의 때 작년부터 강의에서 회복 탄력성 얘기를 항상 시작하거든요. 제가 강의를 이제 보통 올데이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강의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 앞쪽에서 뭘 하냐면 사람들한테 지금 다짜고짜 다이어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건강이라는 게 진정한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몸 좋고 체지방 적고 근육 많은 게 아니다. 최소한 예를 들면 뭐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사회적 건강 뭐 이런 건강들이 다 같이 균형을 맞춰서 이게 잘 이루어질 때 건강한 거다라는 말을 하면서 거기서 정신 파트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회복 탄력성이었어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세상은 비극이다. 세상은 지옥이고 정글이다. 세상이 원래부터 뭔가 좋은 공간이고 나한테 불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세상은 불은 투성이고 인간은 이기적이고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나쁜 자극들, 나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때 결국 여러분들께서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흘릴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들 때문에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튀어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 힘을 기르는 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강의 때문에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져가실 때 이 정신건강 파트에서 되게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항상 해왔어요. 근데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교수님이었어요. 맞나요? 예,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개념을 창안해냈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 리질리언스라는 그 개념은 있었고 그 리질리언스에 대한 연구는 수십 년 동안 뭐 수십 명의 학자가 많이 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 리질리언스를 이제 한국에서는 의외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별로 많지 않았고 각자 다른 용어를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 그 미국 중심의 그 심리학계에서도 그 리질리언스를 이고 그러니까 자아, 이고 에고, 이고 리질리언스 또는 사이콜로지컬 리질리언스 또 조직의 또 리질리언스 뭐 이런 걸로 썼고 여기 한국에서는 그거를 그래서 자아 탄성 또는 어떤 사람은 극복력 또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중구난방으로 각자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별로 알려진 리질리언스가 별로 알려진 개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관심을 가졌는데 그 리질리언스 이런 이 사람의 연구 저 사람의 연구 이걸 들여다보니까 공통 요소가 인간관계 맺는 능력 이 공통 요소로 많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 능력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소통 능력에 대한 책을 쓸까라고 생각했다가 좀 방향을 바꾼 게 소통 능력을 키우면 리질리언스라는 게 생긴다는 걸 설명을 해야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인간관계 잘 맞는 거랑 역경을 이겨내는 건 이게 얼른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책의 제목인 내면 소통과 지난 책의 제목인 회복 탄력성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이상해 보이죠. 아직은 없어 보이죠. 아니 그러니까 내면 소통은 마음 근력을 키우는 방법이고요. 네. 내면 소통 훈련, 내면 소통 명상. 이게 왜 이런 걸 하냐? 마음 근력을 키우려고. 네. 그 마음 근력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에 또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좀 일반화 더 큰 개념으로 가져가면 마음 근력이고 마음 근력을 구체적으로 키우려면 내면 소통 훈련을 해서 자기 조절력도 생기고 대인 관계로도 생기고 자기 동기로도 생기고 이러면은 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개념이 이제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 제가 조금 다시 소개를 좀 해보자면 교수님께서 이번에 최근에 이제 내면 소통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네. 네. 이 책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어떤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근력을 키우는 방법인데 그 내면 소통 훈련이라는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피 활성화, 내 마음과의 내면 소통, 내 몸과의 내면 소통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마음 근력 훈련을 할 수 있다. 이게 그 책 내용의 핵심이고요.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 근력이 뭐냐? 네. 뇌과학적으로 이러이러는 게 마음 근력이다. 자, 뇌과학적으로 이러이러이러한 상태가 마음 근력이 강한 상태니까 그러면 이러이러이러한 거를 향상시키려면 이러이러이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게 네. 다 뇌과학 로 입증되고 증명되는 그 훈련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쫙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개념을. 그러면 마음의 근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잖아요. 그럼 마음 근력이라는 건 뭔가요? 마음 근력이라는 건 무라벤인가 이런 심리학자가 멘탈 머슬즈라는 개념을 수십 년 전부터 열심히 썼어요. 멘탈, 마음의 근육. 네, 멘탈 머슬즈 이렇게. 처음에 왜 그렇게 썼냐면 근육에 일정한 그 부하가 걸리면 얘 금방 지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도 마음에도 그런 근육이 있어서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풀려면 막 이렇게 수학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맛있는 초콜릿 쿠키를 놔뒀어요. 먹으면 안 돼. 참아야 돼. 그러면 초콜릿 쿠키를 옆에 있는데 먹지 않고 참아. 그러려면 의지력이 발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멘탈 힘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초콜릿 안 먹는. 그렇죠. 그러면서 수학 문제 풀잖아요. 그럼 수학 문제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멘탈 에너지가 나눠지니까 초콜릿 안 먹고 버티느라고 힘들고 또 수학도 풀어야 돼. 그걸 이제 여러 방법으로 뭐 순차적으로 동시에 뭐 이렇게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개념이 이게 그 근육과도 같다. 네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런 거죠. 초콜릿 쿠키를 안 먹으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건 한 손에 아령을 들고 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금방 더 지칠 거 아니에요. 뭐 네. 스쿼트만 집중해서 하는 거랑 스쿼트를 하면서 이제 뭐 무거운 거 하나 들고 더 하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비유적으로 멘탈 머슬즈라는 말을 처음 썼는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근육처럼 지치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훈련을 하면 강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 근거는 이제 신경 가소성이죠. 신경 가소성. 반복적인 특정한 우리가 원하는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을 활성화시키고 이러면 얘가 굳어지는 거죠. 그쪽이 말하자면 더 네트워크가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신경 가소성에 대한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훈련을 이런 멘탈
트레이닝을 하면 멘탈 근육이 강화된다. 이 음. 개념인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특정 동작, 특정 근육을 사용하고 근육과 신경계를 사용하는 운동 훈련을 통해서 그 근육이 약간 손상되고 또 다시 회복되면서 강화되듯이 우리도 가소성이라는 게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플라스틱하게. 네. 그러면 이제 신경 관련된 이런 것들도 마음의 무언가들도 뭔가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하면 바뀔 수 있다란 말이죠. 그렇죠. 네, 강화된다. 그게 신경 가소성. 네, 그거죠.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을 하면 몸이 달라지고 뇌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마음 근력 중에 하나 강조하는 게 대인 관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존중의 능력, 사랑과 존중,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이제부터 남을 존중하고 살아야겠구나. 알았어. 존중이 중요하대. 그걸 알았어 한다고 존중할 수 있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존중을 하려면 특정한 그 뉴럴 네트워크가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가 되는 그런 뇌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생겨야 저절로 존중과 배려가 나오죠. 의도만 갖고 내가 존중과 배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자꾸 편도체 활성화되고 짜증나고 이러면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몸에다 비유할 수 있어요. 알았어. 식스팩 복근 너무 멋있는데 나도 저거 해야지. 그리고 배에 힘 빡 준다고 이게 되냐 말이에요. 안 되죠. 그거가 아니라 말하자면 복근 운동도 해야 되고 코어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꾸준히 해야 이 복근도 생기고 이러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복근을 만들려면 알았어, 나 복근에 힘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다른 거, 이런 체계적인 운동, 체계적인 훈련 이걸 해야 되죠. 사랑과 존중, 배려 뭐 이런 걸 한다면 알았어, 그걸 내가 이제 할게. 이게 아니라 존중 훈련이라는 걸 해야 되고 남의 사랑이라는 게 결국 행복과 건강을 바라주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걸 위한 뭐 연민이나 용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해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누군가한테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되게 사랑을 잘 주고받을 줄 알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걸 못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 사랑에 대한 훈련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들은 평생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뭐 부모부터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라는 행위를 주고받는 그런 훈련을 해온 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반대로 누군가를 존중하거나 존중받는 게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분들은 사실 그런 훈련 자체, 그러니까 복근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식스팩이 없는 거죠. 이런 차이가 맞아요. 딱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이게 뇌와 이 마음과 관련된 뭔가에 적용이 그대로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또 그런 건 여러 분야에 쓸 수도 있어요. 의지력. 의지력을 발휘하려면 정신 차리고 노력하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워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력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작심삼일. 그래. 새해 첫 결심으로 뭐 금연이든 다이어트든 이렇게 결심을 했어. 3일 만에 어떤 사람 포기하고 어떤 사람 끝까지 해내. 네. 이 차이가 의지력이지. 의지력. 알았어, 나 의지를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어. 요번에만 포기. 이렇게들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지력을 하려면 윌파워. 그게 멘탈 머슬의 하나의 한 종류인데 네. 그 의지력을 발휘하려면 뇌에 특정한 뉴럴 네트워크가 강화돼 있어야 돼요. 마치 팔힘을 발휘하려면 이두근 삼두근 좋아야 되는 거랑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이두근 삼두근 상태는 생각하지도 않고 저 사람도 저 무거운 거 드네? 나도 맘만 먹으면 들을 수 있겠지. 저 사람 보니까 쉽게 드는데 나도 쉽게 들 수 있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 멘탈 머슬의 상태를 자기가 먼저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팔힘이 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적절하게 이걸 5kg을 들지 10kg을 들지 이제 알듯이 내 멘탈 상태를 적절하게 알고 그거에 맞게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력도 그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음 근육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다이어트에는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난 의지 박약이야. 뭐 나는 왜 이걸 못할까? 저 사람은 하나인데 난 이걸 못할까? 왜 못할까요? 마음 근력이 약해서 그래요. 그 마음 근력을 키워주면 돼요. 사실 현장에서 좀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이제 제가 전하는 이야기들을 똑같이 이해를 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바로 실행하고 고치고 꾸준히 잘 나가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머리는 알겠는데 지속에 자꾸 실패하세요. 아니면 뭐 또 그것도 약간 두 가지가 나눠지자면 어떤 분들은 약간 이런 이제 지속력의 어떤 의지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약간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중독 관련된 이슈들도 있긴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다 뇌에 있는 어떤 회로의 어떤 문제다. 네, 신경망 문제다. 그럼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그 강의 그걸 언급한 강의는 꽤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요? 네, 유튜브에. 아,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런 거죠. 마음 근력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마치 몸 근육에는 상체 근육도 있고요. 코어 근육 있고 하체 하체가 근육 있다. 있어요. 하듯이 어, 마음 근력에는 제일 중요한 자기 조절력이라는 덩어리가 있고요. 자기 조절력. 그다음에 대인 관계력 음. 덩어리가 있고요. 자기 동기력이 있습니다. 자기 동기력. 네, 자기 동기력, 네. 모티베이션, 셀프 모티베이션. 네. 굳이 이제 저거 하자면 자 그러면은 자기 조절력은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근력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컨트롤. 그다음에 대인 관계력은 내가 상대방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 컨트롤 조절력. 나와 타인. 나와 타인 그게 네. 대인 관계력. 대인 관계. 그다음에 나와 내가 하는 일, 세상 일. 네. 그게 자기 동기력. 자기 동기력. 동기력. 음. 자 그러면은 자기 조절력이라는 큰 덩어리에 뭐 하위 요소가 뭐가 있느냐? 1. 과제 지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perseverance, 과제 지속력이라는 덩어리가 있어요. 요거를 발휘하려면 MPFC랑 이런 뉴럴 네트워크가 관여해요. 두 번째, 끈기가 있어요. 테나시티. 그러면 과제 지속이랑 끈기 같은 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때는 뭐 과제 지속이나 끈기, 그 쭉 하는 힘 같은 거라고 보지만 좀 더 이제 개념적으로 나누자면 과제 지속력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거. 예를 들어 책을 읽기 시작하면 뭐 지루해도 끝까지 보는 거. 영화 보기 시작하면 좀 재미없어도 끝까지 중간에 그만두는 걸 왠지 싫어하고 찝찝해하고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끈기라는 건 주로 뭐냐면 이게 회복 탄력성과 좀 비슷한 개념인데 한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다시 한 번 찍었는데 안 넘어가. 다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너무 없다. 이런 정신을 발휘하는 게 이게 테나시티 끈기예요. 수학 문제 풀도 안 풀려. 다시 또 안 되네. 또 다시 이거예요. 좀 다르죠, 이거랑 이거랑. 다르네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포커싱이라고 집중력이 있어요. 그럼 집중력은 뭐냐면 주어진 순간에 내 멘탈 리소스를 일정한 대상으로 쏟아붓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력은 흔히 실전 능력이라고 해요. 실전 능력이요? 운동선수가 실전에 강한 거. 그렇죠. 그 순간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승부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내가 요번 타석에서 안타를 꼭 쳐야 돼 그러면은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공에만 순간 쫙 집중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플레이가 나와요. 그래서 요 수능 시험장에서 수학 시험지 받아들었을 때 막 엄마가 우는 모습, 화난 모습, 친구들이 놀리는 모습 이런 게 떠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딴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수학 시험을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시험 불안증의 대표적인 그게 포커싱을 그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집중력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지 딱 받아두는 순간 아무 딴 생각 안 나고 시험 문제만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집중력이. 그래서 이 집중력이 되는 사람은 예를 들어 글도 잘 쓰고 연구도 잘하고 왜냐면 하다 보면 빠져들어가지고 뭐 세상마다 다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할 순간 있잖아요. 너무 재밌고 막 이게 집중력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 조절력. 위기 상황에서도 이제 내 감정을 그건 요랑 요 밑에 VMPFC라는 요 밑에 네트워크 지금 뇌 안에 있는 요소들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임퍼스 컨트롤 충동 통제력. 충동 통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제 과제 지속력, 끈기, 집중력,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이런 것들이 자기 조절력이에요. 자기 조절력이. 자기 조절력이라고 이게. 느껴져요. 지금 아까 머릿속에 그림 그려져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의지력을 발휘해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딱 마음 먹었는데 쭉 나가는 힘이 뭘까? 이 자기조절력일까요? 그죠?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충동, 감정 다 연결돼 있는데요. 충동 감정 연결돼 있지. 한 번 시작했는데 끝까지 가야지. 하다가 무너졌- 하루 무너졌어. 근데 다시 그럼 일어서서 끈기 발휘해야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조절력이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기조절력을 무너뜨리는 요소는 뭐냐? 제가 얘기했듯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그래서 평소 편도체가 많이 활성화돼서 분노나 두려움을 자주 느끼고 약간의 트라우마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트라우마나 좀 이런 편도체 활성화되는 상태, 불안장애나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이 자기조절력 발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 이제 MPFC 언급하셨고 MPFC. 편도체 나왔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자기조절력 얘네들이 다 MPFC 중심의 네트워크예요. 이게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요? 지금 설명 열심히 했는데. 아, MPFC가 뭔지나 MPFC. 편도체가 뭔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 인터뷰 지금 하시면서 옆에 그림을 띄우셔야겠네. 네? 뇌 그렇죠? 그림이요? 뇌 그림 띄워야 네, 되잖아요. 지금 띄우겠습니다. 자, 뇌 그림 여기 있다고 치고. 네,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 앞부분에 네. 그림에서 보시면 앞부분에 음. 이렇게 아, 여기 보시면 돼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거기가 MPFC인데 뭐의 약자냐면 미디얼 프리프론탈 코텍스예요. 코텍스는 뭐냐면 이 대뇌 피질이라는 뜻이에요. 껍데기. 뇌, 쭈글쭈글한 대뇌의 거. 껍데기. 대뇌 피질이라고 하죠. 이 저기 뭐야 이렇게 쭈글쭈글 주름 잡혀 있는 애들.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전두 피질이라고 그래요. 코텍스 중에 앞쪽에. FOC, 프론탈 코텍스 이렇게. 예. 그래서 옆에는 축두 피질, 후두 피질, 여기가 시각중추 있고 여기는 두정엽도 있고 이렇게 퍼라이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 이만큼이 프론탈 코텍스죠. 코텍스 중에서도 F다, 프론탈이다. 근데 이만큼인데 거기서도 프론탈 코텍스 FC 중에서도 또 여기 앞에, 요 가운데. 더 앞에. 그걸 프리프론탈 코텍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PFC가 프리프론탈 코텍스. 번역하자면 전두 피질. 전두 피질. 네. 근데 그 전두 피질 중에서도 우리 안구가 있잖아요. 이 눈알이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안구 가운데 윗부분쯤에 이게 이렇게 말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좀 말려 들어와 있죠. 네. 그 말려 들어와서 안에 미디얼을 또 붙여요. 그래서 PFC 중에서도 미디얼이다. 내측. 그래서 MPFC라고 하는 거예요. 줄여서. 그럼 이 MPFC는 뇌 여러 네트워크랑 연결이 돼 있어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해요. 두 번째 마음 근력은 대인관계력인데 주로 이 축두엽 쪽과 연결되거나 약간 뒤에 프리큐니어스라든지 PCC 이런 쪽과 연결돼서 또 이 타인의 의도 파악, 타인의 감정 파악, 대인관계를 할 때 또는 셀프,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참조 과정, 정보 처리하는 게 그게 또 여기 MPFC예요. 그게 이제 소통 능력 기반이고, 그 다음에 예측력, 무슨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판단력, 의사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MPFC 중심으로 두정엽으로 올라가는 또 넓은 그 네트워크가 그 세 번째 자기 동기력을 또 관할을 해요. 엄청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 근력에 약방의 감초처럼 그냥 대충 다 낀다 하는 게 이 MPFC예요. 전두 피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측 전전두 피질. 내측 전전두 피질을 우리가 MPFC라고 부르는 예, 거죠. MPFC라고 부르죠. 그래서 MPFC라고 부르든지 그냥 줄여서 내측 전전두 피질 너무 기니까 그냥 전전두 피질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이제 그건데, 그러면은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MPFC 중심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킨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게 다 좋아진다. 대략적으로 다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MPFC는 또 딱 이렇게 연결망을 갖고 있는 게 편도체와 거의 가까이 딱 붙어 있어요. 편도체는 어디 있어요? 편도체는 여기 요 그림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그 그림에 다시 말해서 굉장히 가깝죠. 가깝네요. 편도체는 이 지금 말씀드린 코텍스 대뇌 피질이 아니에요. 그 밑에 속에 그걸 변연계라고 그래요. 림빅 시스템. 변연계의 일부예요. 아, 변연계는 약간 큰 범위죠. 변연계는 이 대뇌 피질 여기에 안쪽 부위 이만큼. 거기에 이제 주로 도파민 서킷도 들어 있고 보상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과 관계된 정보 처리.
그래서 이 변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식하지 못해요. 이 대뇌 피질 있죠. 네. 거기가 우리의 의식이 존재하는 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대뇌 모든 우리의 어떤 기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기억도 이런 그 작업 기억 이런 거 말고 기억도 저런 기억 그 뭐죠? 에피소딩 메모리라고 아 내가 언제 어디서 뭐 했다. 내가 누굴 만나서 뭐 했다. 뭐 공부하는 기억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그 기억들은 다 이 껍데기 대뇌 피질에 있어요. 그리고 감각 소리 듣고 뭐 이해하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감각 의식 그것도 다 대뇌 피질에서 처리가 돼요. 네. 기억 네.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도 대뇌 피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의식 작용은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요. 코텍스에서. 근데 변연계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못 느껴요. 그 변연계보다 더 밑에 브레인 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생명 작용과 관계된 호흡이라든지 네. 뭐 등등 그게 그 밑에 있어요. 생체 리듬도 그쪽에. 네, 생체 리듬. 그 얘네들은 거의 무의식 작용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몸을 변화시키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몸을 변화시키면 내 몸의 변화를 대뇌 피질이 알아차리고 아유 기분 나쁘다 뭐 두렵다 뭐 화난다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관계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아까 편도체로 얘기 들어와 보면 그 빨간 편도체랑 요 파란 MPFC랑 딱 달라붙어 있어서 얘가 올라가면 편도체가 올라가면 얘는 다운되게 돼 있어요. 편도체의 작용이 활성화되면? 네. 그래서 한마디로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면 분노나 두려움이 생기면 MPFC 기능은 툭 떨어져요. 네. 다시 분노나 두려움이 생기면 MPFC 기능이 떨어지므로 네. 아까 우리가 원하던 자기 조절력 다 나빠져요.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의지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력 떨어지니까 남에게 친절하고 인간관계 잘 맺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편도체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나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편도체 활성화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 잠재력 그게 다 MPFC 기반인데 거의 모든 능력이던데요. 쭉 떨어지죠. 아까 감각도 연결돼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네.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뭐 그것도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건 판단력이 흐려. 그것도 이 전두엽에서 하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요. 그 왜 그러냐? 왜 편도체라는 건 그런 짓을 하느냐? 왜 이렇게 소중한 전두엽 기능을 낮추는 그런 짓을 할까? 그러면 네. 이 편도체는 알람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몸에. 그 알람이라는 게 경보. 경보. 위기 상황이야. 네. 그 위기 상황에선 한각의 전전두 피질 쓰면 안 돼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위기 상황이라는 건 뭐냐? 옛날 원시인들의 위기 상황은 뭐냐면 근육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났거나 옆 부족이 쳐들어오거나 그렇죠. 사자가 따라오거나. 근데 뭐 사자가 따라오고 있는데 뭐 집중력을 발휘하자, 끈기를 발휘하자. 뭐 저기 사자의 의도는 뭘까? 대인관계력을 발휘하자. 문제 해결을 해보자. 예측을 해볼까? 죽어요. 그럼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얘는 평화로운 시기에 쓰라는 거예요. 전전두 피질은.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이걸 다 차단시켜버리고 근육으로만 힘을 줘버려요. 근육으로만 에너지를 줘버려요. 근육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를 악물게 되고 막 근육으로만 힘을 가요. 그 근육으로만 에너지가 가는 상태를 우리는 두려움 또는 두려움을 바탕으로 공격 성향이 나오거든요. 분노라고 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분노가 나오면 이미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은 자기 조절력이나 대인관계력 이게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마음 근력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자기 조절력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게 MPFC랑 관련이 되게 깊은 공간이고 깊은 능력이고 그런데 이게 편도체라는 게 이거를 약간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편안 전활인 거죠. 편안 전활. 네,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 피질 활성화. 네, 그게 사람들의 어떤 우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네. 우리가 마주하는 멧돼지는 예를 들어 수험생은 수능 시험지고 뭐 직장인은 예를 들어 면접 시험이나 무슨 뭐 데드라인 맞추는 거나 직장 상사나 직장 상사나 이런 이게 멧돼지예요. 자, 이런 우리 현대인들이 마주하는 멧돼지를 해결하려면 근육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몸에 있는 근육이죠. 그 근육으로 해결이 안 되죠. 뭘 해야 되냐면 MPFC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부정적 감정과 꽤 깊은 연관이 있는 그 네트워크가 네. 편도체인데 네. 걔를 이제 좀 차분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걔가 날뛰면 안 된다. 안 뛰면 안 되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네. 편도체가 언제 어, 가장 극심하게 활성화되느냐? 뭐 누가 남이 와서 욕할 때라든지 뭐 분노 그거 아니에요. 편도체가 가장 극심하게 활성화돼서 MPFC 작살나고 막 아무것도 안 되게 그냥 셧다운 일어날 정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 정보를 처리할 때예요. 진짜요? 내가 나를 속으로 비난하거나 내가 나를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나한테 대해서 화를 내거나 내가 나를 미워하죠. 즉 셀프에 대한 네거티비티가 있죠. 그러면 의지력 발휘고 뭐고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어려운 거예요. 왜 다이어트가 어려워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흔히 자기 몸에 대해서 불만이거든요. 셀프에 대한 긍정 정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조절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셀프 와. 러브를 먼저 해야 돼요. 미쳤다. 셀프 러브를 먼저 해야 돼요. 아니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에요. 이거 들여다보면 아 그렇죠. 뇌가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이거 무슨 어디 가서 강인한 의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나는 나를 사랑해. 이걸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죠. 뭔지 아세요? 뭐냐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했는데 하루 못 지켰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강한 자기 부정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런 바보 같은 이라고. 난 이래서 안 돼. 이것도 못 하다니. 강한 자기 부정이 일어나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자기 좀 내가 나를 내 근육을 작살내놓은 마음의 근육을 근데 어떻게 그걸 되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만약 내가 한번 실패했어요. 실패했으면 용서를 해야죠. 아 그럴 수도 있지. 난 아직 마음 근력이 약한 상태잖아. 그래서 내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아이고 제 이름이 이제 주한이니까 주한아 넌 아직 멀었다. 그래도 어떡하냐. 우리 다시 해보자. 어?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달래면서 끌고 가야죠. 자기 부정이 아니라. 그래야 의지력이고 뭐고 발휘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의지력을 발휘하려면 채찍질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셀프에 대한 부정적인 반성해. 그래서 그렇죠. 내가 나 반성하고 이런 식으로 잘못 배웠단 말이에요. 잘못. 그러니까 뇌 작동 방식과 거꾸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또는 뭐는 동기부여 콘텐츠도 다 약간 이렇게 밀어붙였잖아요. 밀어붙이죠. 예. 그래서 자기 부정을 맞아요. 통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마음 근력이 강한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지금을 비참하게 보게 만들고 약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걸 꼭 강조하세요. 네. 네,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네. 그걸 하려. 그래서 한 번 이 악순환에 들잖아요. 먹는 거에 대한 자기 부정이 이게 악순환이 되면 점점 커져요. 그렇죠. 그러면 거식증이 와요. 우울증도 와요. 오죠.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어요. 그거. 맞아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고쳐요. 편도체 안정화 훈련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런 게 오는 분은 부정적 정서를 완전히 없애는 이것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약간 되게 소름 돋는 게 제가 진짜 지금까지 만나봤던 사람들 두 가지로 보면 어떤 분들은 잘하시고 어떤 분 못하신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 어쩔 수 없이 평생 살아오면서 사실 자기 부정을 되게 많이 해왔고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곳에 살아왔던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약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면 저희 콘텐츠에 그 에리님이라고 지금 저랑 집밥 콘텐츠 같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되게 빨리 쉽게 변했어요. 그분이 왜 성공했는지도 약간 설명이 되는 것 같고 그분이 항상 그 밥 먹으면서 대화할 때 그 얘기 하시거든요. 자기 부정에서 자기 혐오로 시작한 다이어트는 끝이 좋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 말을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감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편도체 활성화, 네. 편도체 이제 흥분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편도체 활성화.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일단 마음 근력 사실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편도체를 안정화시킬지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마음 근력 풀었으니까 답할 수 있어요. 내면 소통 책 보면 다 있습니다.
거기 자세하게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네. 맨날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 네. 내가 나를 돌보는 법, 내가 음. 나를 용서하는 법, 뭐 이런 걸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럼 지금 이제 엔딩곡 나오면서 이제 자 교수님의 책 사보시면 되고요. 이제 유튜브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 채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사하고 끝나면 이제 내린 거죠. 예, 기승전 내면 소통 이렇게 가야죠. 저는 이제 책 광고. 네, 좋아요. 네. 자, 내면 소통이랑 교수님 유튜브 잘 잠겨 있고. 네. 그럼 오늘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만 제가 오늘 뽑아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아직 궁금한 게 이제 아까 마음 근력의 세 가지 중에서 자기 조절력만 했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대인 관계력이었어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력 그 요소를 보시면 나에 대한 정보 처리 능력이에요. 나에 대한 정보 처리. 그 이제 자기 참조 과정이라고 해요. 나에 자기 대한, 참조. 예, 나에 대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고 내 기분은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정보 처리할 때 우리 뇌는 바깥 세상을 지금 보고 처리하잖아요. 네. 그 우리의 주의, 어텐션이 음. 바깥에 가 있잖아요. 네. 얘기하고 있으면 상대방에 가 있고. 근데 그때 180도 돌려서 지금 내 상태는 내 몸은 좀 잘 있나? 내 감정은 내 밥 먹은 거 소화는 잘 되고 있나? 지금 내 기분 상태는 어떤 거지? 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참조 과정이에요. 나를 지금 돌아보거나. 네, 나에 대한 정보 처리하는. 네, 그 셀프를 리퍼한다 그래서 자기 참조 과정이에요. 나를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자기 참조 과정을 할 때 쫙 활성화되는 뇌부위가 또 MPFC예요. 그래서 MPFC 훈련 중에 하나예요. 자기 참조 과정이. 그러면 자기 참조 과정을 어떻게 하는가? 3단계가 있어요. 복잡하니까 그건 내면 소통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서 이게 첫 단계 셀프 디스턴싱하고 뭐 하고 이게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정보 처리를 자꾸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가 나를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그냥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들여다보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기분이 어떠세요? 평온합니다. 그러면 벌써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평온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감정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무슨 생각 하세요? 이런 거.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가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뭐 이런 거. 지금 왼발의 위치와 오른발의 위치는? 지금 왼 발바닥의 위치와 오른 발바닥의 위치는? 지금 왼쪽 엄지발가락의 느낌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느낌은 어때요? 그러면 나의 마음의 눈이, 나의 스캔. 어텐션이 쫙 일로 내려가죠. 네. 내 발가락을. 네. 그게 자기 참조 과정이에요. 그걸 듣는 순간에 약간 거기에 대한 거기 온갖 뭐가 들어왔어요.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하는 게. 그리고 그걸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자기 참조 과정 하는 게 결국은 명상인 거예요. 뭐 호흡을 따라간다. 네. 호흡 따라가는 게 뭐예요? 내 호흡을 내가 느끼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자기 참조 과정 한 덩어리고. 알아차림이라는 개념이랑 비슷한가요? 그렇죠. 알아차림이라는 개념이랑 비슷해요. 요가 할 때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스캐닝 하듯이 내려가라 이렇게. 어웨어니스, 그렇죠. 그러니까 요가는 뭐라는 거냐면 특정한 동작, 아사나를 통해서 특정한 아사나가 주는 느낌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요가예요. 어떤 동작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동작을 취하는 건 도구고 방법이고 알아차리는 게 목표예요. 알아차림. 알아차림. 오. 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뻗었을 때 어디 어떤 느낌이 있는가를 계속 보고 그때 호흡을 놓치지 않고 하는 거, 그게 요가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타인의 감정 파악. 저 상대방이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떻겠구나. 상대방이 의도는 지금 어떻겠구나. 이거를 계속 우리는 보고 있어요. 대화할 때나 뭐나 다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해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셀프에 대한 정보 처리할 때 뇌 활성화 패턴과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할 때 뇌 활성화 패턴이 거의 겹쳐요. 거의 비슷해요. 셀프가 아더예요. 네? 타인이 곧 나예요. 또는 우리는 뭐냐면 타인을 본다는 건,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본다는 건
이 사람의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거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은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볼 때 제 말을 열심히 들어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모습을 저는 보냐면 내가 내면 소통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옛날에 어느 왕국의 왕자였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어이 왕자폐하 이렇게 해서 저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또 저쪽 가면 저 사람도 왕자폐하 오셨습니까? 남들이 다 나를 왕자로 대.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왕자가 돼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그걸 적용하자면 어떤 사람이 왕자병에 걸렸어. 그럼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왕자로 자꾸 떠받들어 주니까 이 사람이 왕자병에 걸리는.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셀프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셀프는 뭐냐면 내가 느끼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터랙션 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줬던 반응의 집합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generalized other라고 그래요. 그게 조지 허버트 미드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시카고 대학교의 그 유명한 조지 허버트 미드의 핵심 개념이 이 de-generalized other, 일반화된 타자라는 거예요. 일반화된 타자가 뭐냐면 내가 만난 모든 other, 타인들을 쫙 generalize, 일반화시켜서 추상화 딱 하면 그게 나예요. 남이 곧 나예요. 그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셀프라는 컨셉 자체가 other라는 컨셉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고 남들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의 결과가 나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래서 근데 뇌과학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셀프에 대한 정보 처리할 때랑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할 때 뇌가 거의 같은 데가 약간만 달라요. 같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이거 보세요. 뭐가 되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죠. 그런 사람이 남을 사랑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존중하죠. 셀프 리스펙트. 그런 사람이 타인에게 존중과 배려를 할 수 있어요. 거꾸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맞죠. 내가 나를 높이면 저 사람은 남을 무시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저기 갑질하는 사람 있죠. 저기 자기보다 아래인 알바하는 사람이라든지 서비스 해주는 사람들을 마구 대하는, 반말하고 마구 대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조사해 보면 자기 비하가 세요. 속으로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편도체 활성화 잘 되는 사람이에요. 운전하다가 이제 막 그냥 함부로 빵빵빵거리고 욕하는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 자기가 이제 운전도 그래요. 운전 좀 하면 초보자들이 화를 더 잘 내요. 왜냐하면 두렵고 무섭거든. 그렇죠. 누가 끼어들고 무서워서 막 화가 나서 막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나 운전할 때는 내가 싸나워져. 아직 초보 운전인 거예요. 진짜 그 운전 베테랑은 편도체가 활성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막 누가 끼워줘요? 그러면 끼어들어도 하나도 화가 안 나요. 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조금도 양보 안 하고 절대 안 끼워주고 아니면 막 끼어들고 이게 운전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다 양보할 수 있고 편도체 안정화 편도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고 가는 거에 운전의 목적은 어디 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사고 안 나는 데 있다. 운전의 목적은 이 핸들 이거의 목적은 사고 안 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사고 안 나게 네 맞아요. 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네. 아니 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운전은 아닌데 가는 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길 가는 거랑 사고 나는 거랑 사고 나면서도 거기 갈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사고 그런 거 난다면 안 가. 그 운전의 목적은 사고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려면 편도체 활성화 되면 안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나와 타인에 대해서는 같이 간다. 그래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미워하고 하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해요. 그래서 그게 없도록 해야 편도체 안정화가 돼요.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게, 음. 그러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편도체가 안정화된 사람들이 안정화되면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이 잘 된다라는 화살표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 잘 되는 사람들이 편도체가 안정화된다는 화살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방향이 맞아요? 자, 그러면은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게 뭐냐면 근육이 센 사람이 음. 물건을 잘 들어요. 아니면 자꾸 물건을 잘 드는 사람이 근육이 세져요. 네. 원인과 결과 다. 어딘가 결과죠. 음. 그러니까 어느 한 포인트에서 보면 딱 한 포인트에서 근육 센 사람, 약한 사람 같이 놓고 무거운 거 들어봐. 그럼 근육이 세면 잘 들죠. 음. 맞아요. 음. 근데 이제 과정을 놓고 볼 때 음.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꾸준히 물건을 드는 사람이 근육이 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원인과 결과가 둘 다 맞는 거예요. 오케이, 맞네요. 그래서 어떤 현상적인 관점에서는 근육 센 게 원인이지만 우리가 개입을 해서 훈련을 시켜주는 관점에서는 드는 게 세지는 결과를 갖고죠. 그럼 이제 물건을 드는 게 자기 긍정 또는 타인 긍정을 좀 많이 하는 거. 그리고 훈련. 예, 훈련하는 거고, 이제 근육이 세지는 거는 그만큼 편도체가 그 안정화되는.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가 딱 어. 좋아지는 거예요. 편도체 안정화,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진짜 약간 사람들이 이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타인 사랑할 수 있어야 돼라는 게 실제로 나의 뭔가에 되게 이런 훈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존중 훈련, 네, 그 다음에 뭐 자기 연민 훈련, 그렇죠. 이런 훈련을 하는 훈련으로 그게 존재하죠. 생각해 보면, 오늘 제가 생각이 막 떠올라서 얘기를 끼어들게요. 예. 생각해 보면 이 어렸을 때 네. 저를 돌아오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막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막 그 진짜 지금도 부끄러운데 막 그 놀이터 앞에 건너편에 있는 그 종합 마트에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 자판대가 박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이스크림 훔쳐가지고 뛰어가지고 이제 막 먹고 막 그런 그런 어렸을 때 했던 나쁜 짓들이 떠올라요. 어렸을 때 잘못했던 것들. 근데 이게 커가면서 이제 약간 스스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존중해주고 받아보고 또 나쁜 짓을 하고 불편해지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저도 뭔가 이렇게 인격이 형성된다는 느낌이 진짜 드는 것 같거든요. 약간 지금 그게 막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것도 갑자기 뿅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존중을 그만큼 하고 받아보는 경험들을 하면서 나를 존중해보고 타인을 존중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된다. 완전 지금 시각화가 딱 근육이랑 같이 되니까 잘 되네요. 예, 제가 아예 이건 뭐 인터뷰에 포함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존중 훈련을 시켜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요? 저랑 같이? 아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상황이 어떤지 저를?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 좀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좋긴 한데. 네. 자, 보세요. 제가 셀프 저걸 하는 거예요. 그 리퍼런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